33번 문제는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임시사용 건축물. 그러니까 임시사용 건축물은 비과세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1년 미만. 1년을 초과하면 과세입니다. 따라서 임시사용으로서 1년 미만 그랬으니까 비과세. 동그라미 2번에 해당 연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데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 부과 못하겠죠. 주택이 없는데요. 따라서 비과세. 동그라미 3번 국어. 자신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비과세입니다. 자, 4번 중요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이게 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군사기지부터 시작. 군사기지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기까지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통제보호구역 이것만 기억합시다. 근데 어차피 보호라는 단어도 뺍시다. 귀찮으니까. 통제구역, 제한구역 두 가지 기억합시다. 똑같아요. 앞에 똑같은 조건으로 이어지다가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인데 자, 보호자 빼버리고 통제, 제한 어떤 게 규제가 강합니까? 통제가 강하죠. 그럼 여기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통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제한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입니다. 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설명하는 대로 자 그대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을 거냐? 뭐 군사시설 이런 거야 뭐 자연스럽게 뭐 설정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통제구역이냐 제한구역이냐. 그래서 통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라고요. 그런데 제한구역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입니다. 그런데 통제구역이라 하더라도 전, 답, 과수 및 대지는 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딱 나누어서 기억하세요. 정답은 4번 됩니다. 5번으로 갑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목적으로 만든 사설도로니까 이들은 비과세. 단, 사설도로라고 하더라도 대지 안에 있는 공지는 제외.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34번 종부세로 갑니다. 종부세는 원칙은 부가징수가 원칙이죠. 잘 생각해 봐요.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죠. 그러면 과세 주체는 6월 1일 날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6월 1일이 지나서 7월 중순쯤에 화재로 대상부동산이 소실되어서 없어졌대요. 그런데 그 사실을 과세 주체가 알 길은 없죠. 그러면 과세 주체 입장에서야 6월 1일 날 소유자에게 고지서 발부해서 세금 내라고 한 거고 시간이 좀 지나서 소실되어서 부동산이 사라졌다면, 건물이 사라졌다면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납세 의무자가 선택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했으면 이때 정부가 부과한 것은 애초부터 없는 것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고지서를 발부합시다. 대상부동산이 주택하고 토지니까 이것을 구분한 과표와 세액을 기재한다. 항상 재산세와 종부세 포인트 첫 번째 구분한다. 왜 구분한다고요? 세율이 다르니까. 세율이 다르니까.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세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뭐 신청하거나 납세 의무자가 하는 겁니까? 과세 주체가 하는 겁니까? 발부한다고 했으니까 과세 주체가 하는 거죠. 그러면 5일 전까지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3번은 세부담 상환이다. 그죠? 자, 쭉 읽어보세요. 자, 직전연도 과세 기준을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시작. 직전연도 과세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서 계산하겠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4번은
종부세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법에서 모든 세목에 똑같이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50이냐 아니냐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되었대요. 자, 그럴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 세액으로 하고, 다음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적용받은 후에 세액으로 한다. 어느 세목에서나 똑같은 겁니다. 어떠한 세금과 관련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적용한 후로 적용합니다. 동그라미 5번은 종부세 대상 중에 별도 합산이랍니다. 별도 합산이라는 금액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 5개 중에 그 중에서 딱 2개, 주택하고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다? 그럼 종부세도 당연히 비과세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토지와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에서 토지 같은 경우는 3가지로 구분했죠.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그 분리과세는 빼버리죠. 별도와 종합만 넘어오는 거죠. 별도와 종합이라고 모두 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는 얼마라고요?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은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 합산이 5억이고 별도 합산은 80억이 되는 거죠.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정답은 5번 됩니다. 35번 양도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5번은 같이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과 5번 이미 납부한 확정 신고액, 그러니까 양도세는 납세 의무자인 우리가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진해서 신고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납부한 확정 신고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했대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조세 체계가 납세 의무자가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진 신고하면 과세주체가 다시 그것을 확인해요. 아, 타당하다고 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고지서가 날라와요. 자, 근데 날라올 때는 또 때에 따른 가산세가 붙어서 날라와요. 과소신고했다고. 자, 그런데 지금 1번과 5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한 금액이 과세 주체가 결정한 것보다 우리가 신고 납부한 게 많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환급 받아야죠. 환급. 자, 환급 받는데 국세기본법에 가보면 날짜를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환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급 받을 수도 있고요. 다른 국세에 충당해야 한다.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까요? 2번은 조건이 지금 그 반대인 거죠. 과세 주체가 결정한 세액이 납세 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확정 신고액을 초과했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적게 신고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징수하면 되겠죠. 나머지 금액은 징수하는데 그럼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느냐? 논리상 같아야죠. 논리상 30일 이내에 징수합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담부 정려 채무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옳은 것은 답은 2번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부담부 정려의 채무액을 양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봅니까? 양도로 보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틀렸네요. 부담부 정려의 채무액은 어떻게 합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죠. 다음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일단 먼저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입니까? 정부가 부과하는 겁니까? 자진신고죠. 그러면 신고에 의하지 않고 세무서장 결정 받겠다, 그죠? 신고에 의해서 확정납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36번 양도에 해당하는 것. 자, 동그라미 1번.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하고 비과세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일단 비과세라는 얘기는 양도에 해당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거는 양도가 아닙니다. 그럼 양도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비과세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양도가 아닌 것이고, 양도로 보는 것은 다시 과세할 거냐 비과세할 거냐. 그러니까 비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양도라는 얘기예요. 양도 대상은 맞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지번이 변경되거나 지목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보류가 돼. 채비지 보류지 그러죠. 보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담부 정려 시 그 정려 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되는 부분. 자, 채무액까지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양도로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정려로 본다. 그러니까 이것도 양도 아닌 거죠. 다음 3번으로 갑니다. 현물 출자랍니다. 근데 현물 출자에 대한 대가로서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조건이 주어졌네요. 주식이나 지분을 받았다. 당연히 그러면 양도죠.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했다. 그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니까 양도 아니다. 5번 본인이 본인 소유의 자산을 공매나 경매로 재취득했다. 이것도 양도 아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37번 국외 자산입니다. 동그라미 1번 먼저 국외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의 범위를 결정할 때는 등기냐 미등기냐 불문이죠. 등기 미등기 또는 보유기간 다 불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특은 적용될 수가 없어요. 자, 방금 이렇게 했죠. 등기냐 미등기냐 따지지 않겠다고요. 만일에 국외자산 미등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면 누가 등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등기가 되든 미등기가 되든 보유기간이 어떻게 되든 전부 다 과세 대상이라고 했으니 장특은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게 기본공제죠. 기본공제는 공제합니다. 그런데 미등기하면 이것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미등기하면 이것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거래가가 원칙이죠. 뒤에 말은 다 틀린 말이고요. 이런 말은 없는 말이고요. 자,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가는 거고 실거래가를 모르겠다, 확인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시가로 가는 거죠. 정답은 3번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이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그러면 강양구가 미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당연히 세금 냈겠죠. 그럼 그 세금 낸 걸 어떻게 하느냐? 한국에서 세금 낼 때 이것만큼 공제받아야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하든 필요경비에 산입하든 둘 중 하나에 선택해서 일정 부분 혜택을 보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답은 3번 됩니다. 38번 미등기 양도자산인 상가 건물을 양도했을 때 옳은 것 찾아라. 즉 미등기 양도를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기억, 미등기 하면 세율 가장 높은 70%. 미등기 하면 장특이든 기본공제든 다 적용 폐지입니다. 장특도 폐지고 기본공제도 폐지입니다. 다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적용받습니다. 적용받는데 원칙은 3%죠. 100분의 3이죠. 그런데 미등기하면 1000분의 3. 그만큼 공제를 적게 받는다는 거죠. 필요경비가 커져야 그만큼 양도 차익이 적어져서 세금을 적게 낼 텐데
등기하면 100분의 3인데 미등기하면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공제도 배제입니다. 다음 미음, 감면 적용에도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모두 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39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내용이네요.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장특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물었네요. 자, 장특, 고가주택도 장특의 대상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유기간이 중요한 거죠. 보유기간. 자, 보유기간을 따져보세요. 21년도에 취득했답니다. 24년 9월에 팔았으니까 21, 2, 3, 3년 경과가 있네요.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장특 적용 대상이 된다.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 고가주택은 실거래가가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동그라미 3번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을 때 고가주택에 대한 판단은 전체를 본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모아서 판단한다. 정답은 3번 됩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볼까요? 12억을 초과하더라도 가령 15억이랍니다. 그럼 12억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는 겁니다. 12억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고 12억을 초과하는 나머지 3억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4번 12억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개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15억짜리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그럼 12억까지는 비과세. 그럼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동그라미 5번 공동소유랍니다. 이럴 때는 지분 관계없이 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면 보세요. 5명이 공동으로 소유한답니다. 그럼 지분별로 나눠버리면 대체 고가주택을 얼마짜리 가지고 있어 고가주택이 될까요? 그러니까 공동소유일 때는 지분 고려 안 하겠다고요. 안 하고 그냥 1주택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고가주택을 판단한다. 과세주체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세법을 학습하실 때는 과세주체 입장에서 어느 게 유리하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야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40번 문제로 갑니다. 문제, 양도소득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 납부.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부담부 정려의 채무액이랍니다. 이거는 뭘로 본다고요? 이거는 양도죠. 따라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는 거죠.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들. 산출세 감면세액이 있다면 당연히 감면세액 빼야죠. 감면세액 빼야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수시부가세액이 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세액을 공제하고,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이 아니고 공제한 세액을 납부한다. 틀린 것은 2번 됩니다. 동그라미 3번은 분납입니다. 분납. 양도세 분납의 조건이 1,000만 원에 2개월이다. 그죠? 그럼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더블 2,000만 원. 2,000만 원 초과하면 50% 이하.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마지막이니까 한번 우리 예전에 했던 이론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표현을 보세요.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자,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먼저 쭉 읽어보세요. 저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4월 10일 날 양도를 했는데 과표가 1,000만 원 나왔대요. 그러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6%거든요. 그럼 1,000만 원이 6%에서 6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9월 20일 날 또 양도를 했는데 과표가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럼 이 1,000만 원은 1,200만 원 이하죠.
그럼 6%를 적용받아서 60만 원을 납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표가 결과적으로 2천만 원이죠. 과표가 2천만 원인데 과표 2천만 원일 때요.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이 조건이에요. 그럼 1,2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돼요. 그럼 2천만 원이니까 결론은 자, 보세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확정신고는 우리가 24년도 양도를 하면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했겠지만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어떻게 해요? 5월 31일까지예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확정신고를 할 때는 요 두 번의 거래로 인해서 과표가 2천이 잡히게 되면 1,200까지는 6%이기 때문에 72만 원이고요. 그럼 1,200을 초과하는 800은 15%가 적용돼서 120만 원이 됩니다. 그럼 합치면 얼마입니까? 192만 원이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됩니까? 120만 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 예정신고가 2회 이상 이루어졌다면 누진이 적용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금이 훨씬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지금 동그라미 4번이죠.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5번 갑니다. 양도 차익이 있든 없든 또는 양도 차손이 발생했든 신고는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을까?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는 역시 우리가 마지막 60선 했던 거요. 60선의 문제를 막 열심히 보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 비교 특강에 있었죠.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들은 그 비교 특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 특강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학습량은 확 줄였고요. 어쨌든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 했으니까 최소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자, 어쨌든 최소한 16문제 중 12문제는 놓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표현들을 좀 여러 번 되풀이하고 동영은 한 번 더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암기를 했는데 시험 문제를 풀 때 내가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 남은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자료 반복하시고 시험장에 실수만 안 하면 합격할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컨디션 조절하고 멘탈 관리 잘하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보고 나면 늘 실수하죠. 과목당 그게 한 문제, 두 문제면 그 점수가 몇 점인가요? 실수만 안 해도 합격할 겁니다. 꼭 합격하시고 뵙겠습니다. 화이팅!